자, 다음 이슈 들어가 볼까요? 네. 먹는 샘물 관리 30년 만에 손질한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교수님 물 어떻게 드세요? 저는 간이 정수기 씁니다. 간이 정수기요? 예. 브리타라고 하는 예예. 여러 이제 브랜드 중에 브리타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 집에서 저희 부부는 이거로 물 약간 쉽게 정수해서 예. 물 마시고 아, 있어요. 직수를 이제 필터로 네, 걸러서 네. 드시는. 예, 아주 빨라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 샘물 사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5 리터에서 2 리터 그 6개들이 한 세트 사면은 한 2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사람들 물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잖아요. 음. 환경부가 작년 12월에 한국 상하수도 협회에 위탁해서 전국 한 72,400가구 대상으로 먹는 물 실태를 이제 표본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 53%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돗물 그냥 먹는 비중도 꽤 늘었어요. 한 38%. 여기에 이제 끓여서 마시는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 비중도 35%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중복응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샘물도 마시고 뭐 수돗물도 먹고 그래서 총합이 100%가 아니라 음. 130.5%예요. 정수기 이용하면서 먹는 샘물 사 먹는 사람도 많고 수돗물 마시면서 먹는 샘물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결국에는 모든 국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필터도 없이 마실 수 음. 있는 뭐 그런 거를 지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많이 늘긴 했어요. 왜냐면 2021년에 먹는 물 첫 실태 조사를 했을 때보다 그 직수 마신다는 그 비중이 4.2% 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가장 큰 폭의 이제 증가를 음. 보였어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게 정부랑 지자체가 물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 뭐 개별 가구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뭐 구축 아파트 경우에는 수도관이 낡은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사정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수돗물을 완전히 안심하고 마시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제 준비하면서 과연 그러면 환경부 공무원들은 무슨 물을 마실까 좀 궁금해져서 살짝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먹는 샘물하고 수돗물에 이제 필터 끼워서 마신다고 음. 하더라고요. 교수님이랑 좀 비슷한 것 그러네요.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 이제 환경부에 수돗물을 따로 이제 정수하지 않고 이제 직수로 먹을 수 있게 좀 설치된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회사에서는 그 직수를 마신다고 네. 답변을 이 하여간 했습니다. 예. 뭐 간이 정수기 브리타 이거는 염소를 이제 그 냄새를 좀 걸러주는 뭐 이런 네.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냥 이제는 그 오랫동안 환경부에 대한 불신이 물에 대해서 너무 강했는데 예. 조금은 좀 환경부를 그래도 네. 마음을 좀 포용하려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예. 워낙 물이 이제 안전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네. 아마 좀 노후 상수관 특히 이제 아파트로 들어오는 이 예. 부분은 좀 문제가 되긴 할 것 음.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먹는 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최 기자께서 얘기를 하는 게 음. 이게 30년 만에 제도를 개편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먹는 샘물 시장이요. 정부가 원래 1995년에 등록제를 이제 처음 도입을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온 그래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환경부가 30년 만에 인증제로 개편을 하기로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되게 국제적인 수준의 뭐 품질 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식품 분야에서 해썹처럼 좀 국제 수준의 인증을 좀 만들어서 2027년부터 도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요. 음. 이 이전 30년간은 그동안 이제 수질 검사를 통과하면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2027년부터는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좀 절차가 약간 바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식품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해썹 처음 이제 도입을 해서 이 인증이 제대로 자리 잡는데 23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먹는 샘물 인증제도 역시 이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소요될 걸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이렇게 제도 개편하는 배경은 뭐 어떤 거죠? 예. 자, 일단 이렇게 제도가 나오는 이유가 항상 있잖아요. 30년 전 맨 처음에 먹는 샘물 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교수님도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네. 유출 뭐 잊을 수가 사건입니다. 없죠. 예. 제가 이 박사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요. 이때 한국에서 뉴스가 정말 예. 그 당시 인터넷이 없어서 신문이 그 미국 대학의 도서관에 배달이 됐거든요. 예. 한 일주일 늦게 이제 받는 거죠. 보면은 일면 톱으로 거의 일주일 내내 도배가 됐죠. 이 사건에 대해서. 와. 어마어마한 정말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예. 거대한
이 강오염 페놀 사건이었습니다. 제설건이요. 예.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우리가 뭐 보리차 끓여서 마시던 게 대중적인 맞아요. 시기였는데 참 물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네. 사건이었죠. 경북 구미공업단지에서 페놀 원액 저장 탱크 파이프가 이제 파열이 돼서 페놀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무려 각각 30톤, 1.3톤씩 낙동강으로 유출이 된 맞습니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아지면서 정수기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자, 먹는 샘물 내수 시장이라는 건 사실 그전에 없었는데 이 사건 계기로 생겨났다고 해요. 원래 이제 먹는 샘물 이제 생수 판매하는 게 국내에서는 그냥 주한미군 대상이나 뭐 88 올림픽 기간에 잠깐 외국인 상대로 판매한 적은 있는데 내국인 대상으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게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던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생수 안전성을 관리하는 그런 먹는 샘물 등록 관리제가 1995년에 만들어졌던 거죠. 이 페놀 사건이 얼마나 그 영향이 컸냐 하면 예. 그로부터 3년 후에 우리나라 맥주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지하 안반수로 만든 깨끗한 맥주 이게 엄청나게 네. 한국 또 주류 시장을 바꾸는 예. 그래서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은 예. 이 사건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지하 이런, 안반수 지하 맥주가 안반수, 그래서 깨끗하니까 예.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렇네요. 생수뿐만 아니라 네, 맥주에도 맞습니다. 영향을 미쳤다. 자,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어오던 먹는 샘물 등록 관리제가 30년 만에 다시 제도 손질에 나서는군요. 이렇게 있다가 좀 사라질 줄 알았던 먹는 샘물 시장이 그동안 너무 비약적으로 성장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서두에 제가 현재 먹는 샘물 음용 비중 한 34%, 그러니까 국민 3명 중에 1명이 먹는 샘물을 이제 사서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시장 성장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2018년에 국내 먹는 샘물 시장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였는데요. 자, 작년 기준 3조 2천억 원, 6년 만에 3배로 성장을 한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꼽힙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원룸형으로 해놓고 사는데 뭐 정수기 설치해서 하기도 좀 번거롭고 그다음에 보리차 끓여서 먹을 시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사 먹는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뭐 쿠팡 온라인 주문, 배달 시장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집집마다 이제 물을 시켜 먹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제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러한 등록제를 좀 더 강화시키는 모습을 환경부가 보이는 것이 예. 시장도 너무 커졌고 또 글로벌하게도 이게 수출 어떤 상품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예. 좀 품질의 어떤 기준 또 안전성을 강화하자 뭐 예.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지금 국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요. 60개가 되고요. 제품 브랜드는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꽤 많았죠. 이 중에 일부 업체들이 국내 시장 기반으로 해외 진출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연간 100억 원 규모인데 우리 내수 시장 규모가 지금 3조 2천억 원이니까 100억 원 규모라고 하면 해외 시장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국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뭐 일본, 캄보디아, 홍콩,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로 수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판 에비앙을 만들어서 이제 해외에 우리가 역수출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해외 시장 성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일본으로 생수 수출한다. 일본은 나름 물이 깨끗한 걸로 상당히 자부심이 네. 있는 그런 나라인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앞으로 인증제가 돼서 품질도 기준도 좀 표준화하고 네. 또 안전성도 강화하고 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수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뭐 좀 그렇게 봤습니다. 이번 특히 이제 품질 안전 인증제 이제 도입 외에도요. 저 이번 개편안에 이제 내수 시장 관련해서 좀 여러분 국민분들이 안심할 만한 그런 제도 같은 게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먹는 샘물 유통 과정에 대한 규제 강화가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보면요, 이렇게 밖에다가 매장 밖에 먹는 샘물 막 쌓아두고 그럼요. 햇볕 비추는데 이렇게 좀 불안해 보일 때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렇게 직사광선에 먹는 샘물이 장시간 노출되면 그 플라스틱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어요. 그래서 직사광선 노출이 좀 최소화되도록 덮개를 좀 씌워서 보관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이 좀 구체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 단계에서의 그 책임도 강화를 합니다. 아예 좀 유통업체가 처음
납품 단계에서 제조업체 대상으로 위생 점검하고 나면요. 그 뒤부터는 이제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뭔가 변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유통업체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물 사 먹을 때 지금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세 플라스틱 검출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과불화 화합물 이런 오염물질 검출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국내 생수 제품을 이제 실제로 모니터링을 했더니 1리터당 직경 한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요. 평균 1.32개 검출됐다고 해요. 검출률이 88%로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샘물이 근데 이거를 규제를 하려고 보면은 어느 나라나 좀 대부분 플라스틱 병에 좀 담겨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긴 해요. 근데 국제적으로 이거를 좀 측정할 어떤 국제 표준 같은 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측정 방법론을 좀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음. 있고요. 이게 원래 작년에 나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조만간 소식이 들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유해성, 정말 이게 이만큼이 검출이 됐는데 이게 얼마만큼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뭐 WHO 세계보건기구나 뭐 미국 같은 좀 선진국의 주요 기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 위해성 판단까지 엄밀한 그런 판단이 나오고 나면 관련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걸로 음. 보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은 상당히 이제 인식도 높아졌고 또 위험성에 대한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아직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외신도 그러고 국제 어떤 예. 기구에서도. 근데 그것은 무해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충분한 연구가 예. 쌓이지 않았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실제 만약에 생수 안에 있는 물을 우리가 음료로 마셨는데 이것이 몸에 들어가서 또 피해를 일으키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루고 또 규제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현재 굉장히 맞습니다. 열심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예, 또 예. 기후 영향, 이거 플라스틱 사용 이거 자체가 먹는 샘을 마시면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 마시자는데 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건 이게 용기. 또 석유 기반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 노력도 국제적으로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 이제 유럽연합이 식품용 페트병 제조할 때 올해 안으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라고 의무화했고요. 2030년 되면 아예 이 비중이 30%로 늘어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기로 했고요. 2030년 되면 50%까지 대폭 상향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제도가 한번 발표가 됐어요. 합성소지 중에 페트를 연간 10,000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는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3% 쓰라고 의무화한 적이 있어요. 좀 적잖아요. 그래서 올 초에 이걸 좀 손봤습니다.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서 생수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은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중 3%에서 10%로 상향했고요. 우리도 2030년까지 이 비중을 3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 이제 재생원료 뭐 섞어서 쓰는 것도 좋긴 한데 애초에 플라스틱을 좀 적게 쓰는 거 용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떠오르는 방안이 질소 충전 방식이 있습니다. 이 생수가 유통 과정에서 용기가 좀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가 지금은 이제 일정 두께 이상 좀 돼서 모양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질소 충전을 하게 되면요. 이게 생수에 이제 물을 생수병에 담아서 마지막에 액화질소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고 뚜껑을 바로 닫으면요. 용기 안에 이제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이걸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플라스틱 용기를 굉장히 얇게 그러면 원료 아주 조금 넣어서 굉장히 얇게 만들어도 그 압력으로 이걸 버티는 거죠. 먹을 때는 뚜껑을 딱 따면 이게 액화된 질소가 다 바로 무슨 날아가기 얘기인지 때문에 알겠어요. 예, 문제는 없고요. 이런 질소 충전 방식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모 생수 업체에서 이거 질소 충전을 했더니 원래 그 기존 플라스틱 용기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소 충전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을 걸로 좀 기대가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기술 개발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이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나 시민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한 게 분명히 있다. 따라서 네. 결국은 감량 아니면 아예 원료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음. 물론 이런 얘기는 이 산유국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얘기죠. 네. 예,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네. 라벨 문제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집에서 가끔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이제 맞아요. 버리고 하거든요. 이 예. 라벨 문제는 어떻게 한답니까? 예, 이것도 좀 라벨 프리, 무라벨 규제가 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의무화가 지금 1년 남았는데요. 이후에 이제 라벨이 싹 사라지는 그런 거예요. 라벨 없는. 저는 사실 먹는 샘물을 먹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할 때 이거를 버리는 게 굉장히 귀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라벨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먹는 샘물 관련해서 근데 우리가 정보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취수원은 어디고 뭐 이런 이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상한 방법, 시도를 조금씩 하고 있는 방법이 뚜껑 위에 이제 QR 코드를 하나 인쇄를 해서 아하. 예, 스마트폰 딱 갖다 대면은 이제 표시 정보 같은 거를 거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제품 뭐 이런 거 일부 도입을 했는데요. 문제는 슈퍼마켓 같은 일부 소매처에서는 아직 이거를 시행할 준비가 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미뤄달라 이런 요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무화 규제가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는 1년 앞두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좀 이제 물시장 커지면은 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특정 인기 지역에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정부가 샘물 개발 허가 내주기 전에 좀 뭐 환경 영향 조사 실효성과 전문성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하수를 우리 지속 가능하게 개발 관리하겠다. 뭐 이런 방침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예 우리도 이제 먹으면서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먹는 샘물 정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포털을 좀 구축해서 뭐 제품별 뭐 인증 어떻게 받았는지, 이 회사 이 제품 수질 규제 위반한 적 있는지 이런 위반 이력, 그다음에 원수 정보 같은 거 전부 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종합 포털도 정부가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먹는 샘물 시장이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의도치 않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게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을 또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인증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물 품질이 상향 평준화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그런 뭐 시장 해외 시장 개척 이런 것들을 돕는 것도 또 정부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지금 전 세계 물 시장이 작년 기준 1,465조 원 규모인데요. 이게 2029년까지 연평균 3.56%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물 산업, 물 기업 이런 것들이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지난주에 물산업진흥협의체를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물산업과 기업의 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그다음에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런 취지에서 출범을 한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물산업진흥원이라는 아예 기관을 좀 설립을 해서 물기업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물 관련 산업이랑 기업이 되게 커질 것 같다는 이제 기대가 있는데 이게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럼요. 잘 이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좀 우려도 좀 들더라고요. 예. 예, 우리나라 뭐 수돗물은 대부분 다 지표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그 먹는 샘물은 또 지하수에서 물을 많이 뽑아내는데 이게 만약에 또 고갈되면은 땅 꺼짐 이런 것도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러네요.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뭐 이 삶의 질이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깨끗한 물, 안전한 물 마시고 싶다. 이건 당연히 국민적인 요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품을 다양화하는 건 이제 좋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에게 정말 정부로서 마땅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또 우리 국민도 선택의 폭을 넓히되 좀 어떤 방향이 지속 가능할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어요. 지금까지 CBS 최세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